다음은 허남식 한국 ESG학회 부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후 중앙일보 강찬수 국장님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김윤곤 대표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 ESG학회 부회장 허남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현수막처럼 돼 있죠. 옆에 짝꿍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봅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2회 한국 ESG학회 세계 ESG 포럼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제가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안내지는 총괄 발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한국 ESG학회의 진단과 대처로 정했습니다. 처방이 아니고 왜 대처일까요? 대응과 처방을 합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 나오고 여기 또 나무 나오죠. ESG 다 아시겠지만 environmental environment가 아니고 environmental 그 다음에 social society가 아니고 social 그 다음에 government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단어 첫 자를 딴 것이 ES입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8가지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압축해서 엑기스만 쪽쪽 뽑아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ESG 학회의 나이는 적지만 과거 성차, 현재 진단, 미래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ESG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경영뿐만 아니고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도 ESG 행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도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워싱 아시죠? 진짜 ESG인 것처럼 사실은 가짜인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별히 기업이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 더 나아가서는 한국 ESG 학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ESG 학회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저기 보면 생일이 2021년 9월 17일입니다. 저 생일이래요. 그리고 법인으로는 2022년 1월 4일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성과를 얻었다고 제가 가시적인 성과라고 표현했죠. 이제 한국 ESG 학회가 제대로 항해하고 있는가? 제가 분석한 거예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분석 평가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ESG 학회가 이렇게 제1회 ESG 국제 포럼 또 국제 정책 토론회 또 추계 학술대 그리고 임시총회 그 다음에 또 CCUS 공동 학술대 토마토 이름 좋죠. 토마토 ESG 포럼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ESG 국제 포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형상 크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ESG 학회
비전과 전략이 없습니다. 또 실행 인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본 견해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 발전에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ESG 학회는 앞으로 나갈 비전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것을 수립해서, 그리고 ESG 실천을 통해서 우리 한국 ESG 학회가 이제 외형상 내용상 가신 성과를 얻었지만 이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ESG 학회 지금 카톡에 343명인가 돼요. 엄청난 인재 인력들이 계십니다. 또 이론, 또 이런 사례 경험을 융합시키면 우리 ESG 학회가 개척자, 선구자, 전도사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침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해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ESG 관련 책을 발간하고, 앞으로 또 개론서, 또 심화서, 또 이런 책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8시부터 어떨 때는 12시가 넘도록 4시간을 심야학습까지 합니다. 두 분, 세 분이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또 학술을 통해서 논문의 품질 높이고, 또 학회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ESG 학회가 더욱더 발전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ESG 학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이슈, 전망, 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 현장의 소리, 또 정부기관,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ESG 학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ESG 중에서 S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거버넌스도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ESG 학회가 나갈 길 전망입니다. ESG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이 두 개를 헌법 개정안에 넣어서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한국 ESG 학회가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WEF 정말 세계적인 학회가 되도록, 세계가 부러운 학회가 되도록 학수고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ESG 열풍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뜨거운데 뜨거워 그러면 개구리가 물에 따뜻한 물 넣을 때 뜨거우면 팍 뜁니다. 근데 처음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가 계속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 언제 자기도 모르게 삶아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ESG 열풍, 제가 검색량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ESG 치니까 저렇게 숫자가 많아요. 한번 쉬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속가능, ESG 경영, ESG 생경 다 쳐봤습니다. 제가 또 ESG에 대해서 무엇일까 엄청 많이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다. 쭉 분석했어요. 피할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기준이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쭉 이렇게요. 잠깐의 한철이 아니고 사시사철 행하는 과제다. 제가 사시사철은 제가 만든 거예요.
잠깐의 한철은 원래 있었는 거예요. 제가 대비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또 이기 보면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고 열풍이다. 또 이런 내용. 마지막에는 이제 ESG는 한마디로 잘 아시다시피 영업이익, 매출 등 재무 요소 외에 비재무 요소 바로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 부분을 합한 그런 ESG 경영이 앞으로 생존의 길이라고 봅니다. ESG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개 만들었어요. ESG는 한 철이 아니라 사시사철이다. 네, 제가 ESG 정의, 의미, 뜻, 개념 무엇인가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또 ESG 동향의 전망 여기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몇 배가 뛰었을까요? 7배가 뛰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2018년은 점진적 증가, 2019년은 기하급수적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요즘에 또 투자 기관들, 또 미국에서 또 안티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에 대한 관심은 투자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그린워싱, 과장 홍보, 허위 정보, 또 허위 표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ESG 한다 해놓고 계획서 내놓고 결과 보고서 보면 정보 공시죠. 보면 안 했어요. 이걸 영어로 여기요. saying, doing, difference. saying, difference. 한다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넷제로가 지금 주류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1.5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기 핵심 내용인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유럽 중심으로 여성 이사가 30%, 40%로 확대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즘에 동양이 ESG, 이노베이션, 혁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 이 부분이 핵심 다릅니다. 혁신과 기술. 그러니까 ESG도 앞으로는 혁신 더하기 기술로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해관계자에게 설문했습니다. 아까 또 그 설문 나왔다시피 60몇 %, 여기서는요 ESG가 중요하다 70%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념은 알고 있다가 31.7%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 30%가 밖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 ESG 학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ESG를 제대로 알게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해주고 이런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ESG 요즘에 성과가 바로 지속가능 보고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ESG 학회가 이런 부분에 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검색하면 ESG 전문가 채용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0개사 ESG 신문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3% 경기 악화에도 역시 ESG 경영을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또 여기 보면 ESG 전문 육성 이 부분이 가장 또 요구된 사항입니다. 가장 더 어려운 사항 여기 보시면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말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이나 세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우리 ESG 학회가 해야 할 일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금융 세제 지원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 우리 ESG 학회가 이 과제로 정책 제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ESG 평가 대행의 어려움 토료. 한마디로 요즘에 또 이 예측 가능성 저하,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ESG 경영이 더 커질 것이다. 61.6%. 비슷할 것이다. 36%.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현황, 바로 유럽 ESG 공급망 실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정부가 빨리 대응해야 되겠죠. 가장 큰 에러, 여기 또 보면 역시 저 전문 인력 또 나옵니다. 그리고 임원진 관심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단, 컨설팅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계속 보면은 전문 인력 부족 이게 나옵니다. 네, 요약하면 공급망 실사,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그 다음에 경영진 관심 제고, 그 다음에 ESG 진단 컨설팅, 그 다음에 금융세제 지원, 마지막 ESG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이 또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또 10개 ESG 이슈가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요. 탄소 중립부터 마지막 지배국까지 나옵니다. 그 책자를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해야 할 일, 10개 ESG 이슈를 분석해서 기업, 정부 또는 ESG 학회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행정부 동향입니다. 기획재정부 아시죠? 2번 발표했습니다. ESG 인프라 방안에서 활성화, 또 고도화 두 가지 발표했는데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도 ESG 공시 동향 대응 방향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녹색 채권,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수소 발전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에 동향 보시면 저기 ESG 공식 규제 동향, 그린워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그린워싱 유형별 사례 분석,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모든 행위가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21년 진행된 국내 학술 연구 중심,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 부분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2편 중 8편밖에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 많이 하는데 연구 부분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ESG 학회가 이쪽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주목해야 할 ESG 키워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순으로 이렇게 또 비율이 달라졌죠. 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내용입니다. KPR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ESG 키워드 연구 결과 분석, 핵심 단어 뒤에 보면은 키워드입니다. 잠깐만요. ES 언급량이 지속해서 증가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가 폭도 2019년 133.7%, 7포인트, 2020년 362.1%. 자,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 ESG 학회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학회 정관에 ESG 또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비전, 미션, 전략, 가치 서로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관에는 없습니다. ESG와 지속가능 발전을 묶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17개 목표에 169개 세부 목표거든요. 이 가로 안에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예를 들면 빈건 부분은 7개 세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합계 169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어디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세부 목표와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학회가 비전 전략을 제시하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중앙기관,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이곳에도 우리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관에 ESG 모범 기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규정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회 내 규진위원회 주관으로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모범 기준에 부합한 그 우수 기관 인증 또 보상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시행을 안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관 4조에 6가지 사업이 있어요. 우리 ESG 학회 정관 4조에 이것은 우리 학회 내에 우리 정관에는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3개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위원회가 힘을 합해서 이 6가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내실화를 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분석입니다. 지금 국내 자격증이 최근에 확인 결과 64개인가 돼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회는 ESG 관련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부실 운영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건 그래서 이걸 실태 분석을 해서 우리 한국 ESG 학회가 자격관리 운영할 때는 교육, 인증, 평가 이 3개가 융합돼서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5월 1일 제가 새벽에 또 조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조사하니까 64조입니다. 엄청 많죠. 예를 들면 ESG 교육사, 지도사, 경영평가사, 컨설턴트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등록 민간 자격증입니다. 등록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입니다. 우리 고민회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정말 막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요. 막 입이 지고 막 얼굴이 펄게 되셔요. 아무튼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고민회 회장님께. 네. 네. 쓰러질까 걱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ESG 학회 내 13기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학회가 지금 카톡에 342여 개가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ESG 학회 영역 확장입니다. 현재 정관에 있는 거 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은 기업의 내용으로 유료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외에 공공기관, 행정기관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ES 경영, ES 행정의 등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ES 경영 지원제인데요. 봐보세요.
시군구가 226개, 그 다음에 시도가 17개, 합하면 243개입니다. 16개밖에 없어요.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한 거. 그 다음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은 ESG 경영 지원 조례, 또 ESG 경영 활성화 조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표준화를 마련해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사회공헌조례는 14개밖에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역시 다양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석해서 표준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조례, 이 부분이 사회 부분입니다.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조례, 이거는 13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사회적 책임조례,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ESG 중에서 환경 부분은 굉장히 법령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에 해당되는 부분,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찾아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사회적 책임은. 이것도 다양한 명칭으로 돼 있어서 통합하면 어떨까 우리가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이거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제정을 했어요. 143개 정도 했어요. 아직 안 한 기간도 있어요. 이것도 또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 조례 있고 또 협의가 있어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걸 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 어떨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합표준화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입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안전 있을 때 사무관리 규정이 옛날에 관인관리 규정, 보고사무, 협조사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딱 하나로 사무관리 규정으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법령 하나로. 같은 논리입니다. 규정이 많으면요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표준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30 이걸 만들어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는 이렇게 SDGs, 이거는 강원도는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적용했어요. 17개 목표, 37개 세부 목표, 76개 지표 이행과제, 그 다음에 비전, 4대 전략, 주요 내용. 이거 굉장히 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169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SDGs.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한국 ESG 학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번이 goal, 빈곤 퇴치예요. 그러면 UN SDGs. 여기가 지표입니다. 여기는 목표고요. 여기는 요 목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관 ESG, 그러니까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포함합니다. ESG. 거기에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 엄청난 일입니다. 아마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어디도 이걸 창안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169개 맞는 지표를 시도, 시군구, 지방 공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만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 1번 목표만 이렇게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앞으로 각종 법령에 반영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2022년 1월 4일 제정돼서 7월 5일부터 시행했는데요. 최초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2009년에 제정됐어요. 제가 일일이 검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DGs 17개 목표, 160개 세부 목표, 이걸 분석해서 공공기관, 행정기관도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까지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결론, 이미 수립된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과제, 이거 한번 타당성 있냐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전 전략이 잘못됐어요. 논리관계 안 맞는 게 있어요. 위에 미션, 비전 미션, 전략과제,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이제 핵심 과제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ESG 학회가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이 있어요. means and decoupling 현상. 목표와 수단이 분리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목표 수단이 안 맞는 것에서 어떤 때는 목표 수단이 바뀌어진 거였습니다. 이 보고서 보면 그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 줘야 되지 않냐 이 생각입니다. 피터 드러크 한 말이 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 수립할 때 이미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지표를 정확히 제시해야 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예를 들면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할 때 목표 대비 실적, 효과성 측정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획 수립할 때 목적, 목표, 지표가 없으니까 성과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나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측정할 수 없어요. 왜? 목표도 없고 지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SK 지속가능 보고서 봤어요. 와, 여기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 위에 봐보세요. Measurement of Social Value. SK에서 만든 지속가능 보고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냥 이미지 캡처한 거예요, 여기. 이거 분석까지 다 했어요, 비율까지. 제가 놀랐어요. 이야, 지속가능 보고서 한번 봐보세요. 감탄입니다. 다음 보겠어요.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기. 피터 드러크 한 말을. 자,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조례 제정입니다. 2020년 제정했습니다. 목적, 정의 보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 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책문 나와 있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전략적 기획과 성과 관리가 분리되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연계해서 목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기획, 기간, 성과 관리. 전략적 기획 속에는 기간의 미션, 존재 이유, 사명이 무엇인가, 전략 방향, 그 다음에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설정하고 그것을 이제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과장의 전략 목표와 성과 관리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기관의 전략 기획, 기관 미션이 있죠? 전략 방향, 전략 목표. 부기관장, 기관장, 부기관장 목표. 다음은 이렇게. 다음 단계요. 성과 목표, 국장급 목표. 그 다음에 여기는 과장급 목표. 이렇게 전략적 기획과 성과 관리가 딱 연결되면 기가 막힌 표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도 살아야 되고요. 성과 관리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ESG 요소를 기업의 목적, 비전, 전략, 정책 등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나 우리 행정기관 다 마찬가지로 미션, 비전, 전략 이 부분을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분장까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 분장 있잖아요. 그까지 분석해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직제가 있고 직제 시행규칙이 있어요. 직제는 이제 국장 단위 업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과장 단위 업무예요. 그리고 이제 과장이 업무 분장을 또 해요. 그것을 SDGs하고 그 다음에 ESG 요소를 접목해서 이렇게 매트리스로 만들면 기가 막힌 표가 되지 않냐. 제가 창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남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여기 비전, 신해양, 친환경 수도 여기서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또 여기 7대 추진 전략에 봐보세요. 탄소 중립 핵심 거점 여기서부터 이미 추진 방향 비전 들어있죠. 전략 들어있습니다. 또 경영 지원 조례까지 있습니다. 광주시 거예요. 여기는 여기 보면 또 생태도시 순천 여기는 비전 생태도시 순천 또 볼까요? 10대 추진 과제 속에 7번째 탄소 중립과 디지털 여기 탄소 중립 나옵니다. 이 7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 나와요. 그러면 뒤에 볼까요? 어떻게? 바로 7번 탄소 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략 공약상 현황상 제가 분석을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행정기관의 경우 ESG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분석해봤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요. 따로 나와요. 지속가능 발전팀 따로 있고 과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정보공개 책임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ESG 행정 책임관 한번 만들면 어떨까? 업무가 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업무, ESG 업무, 대부분 환경 담당 부서 많이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 사회 부분이나 거버넌스 부분은 환경에서 다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없어요. 특색 사업 서울시는 기후예산제 도입했어요. 경기도 가면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ESG하고 또 연결을 한 사례 또 이렇게 또 연결했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된 것을 환경 사회와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시 여러 사례, 성동구, 안양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 이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 분석. 이것도 우리가 하나씩 찾아서 우리 한국 ESG학회가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봅니다. 해외 사례도 뭐 엑슨모빌 사례, 또 나이키 사례 이런 사례. 그 다음에 국내 사례 또 어떤 나와있죠? 어느 유업 또 어느 개발 이런 부분 ESG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죠.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서 또 거버넌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큰 대형 사고를 친 사례가 있죠. 이것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시사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일, ESG 추진 전략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봤습니다. 결론 ESG와 SDGs 이 두 개 요소를 반영하는 헌법 개정안 만들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가칭 ESG 관련입니다. 기본법 아니면 활성화법 또 아니면 경영지원법 이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워크숍, 세미나 해서 좀 확산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SG 학회 외형 확대와 함께 이제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 이런 걸 세우고 그 다음에 정관도 수정하고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또 ESG 경영 또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우리가 중점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ESG 학회 내에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힘을 합해서 좋은 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ESG 학습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책, 개론서, 심화서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실패 사례 이것을 또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현장 사례 중심 이것을 교재를 만들어서도 배포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 기업, ESG 관련 단체 의견을 많이 들어서 청취해서 진단, 처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또 이렇게 이해관계자 앞으로 이제 ESG 부분에 이해관계자 있잖아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기업 기관 ESG 행정 경영이 잘 작동되도록 우리가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ESG 행정 경영은 비전, 임무, 목적, 목표, 성과관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따로 전략기획과 성과관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ESG와 SDGs 결론 기획 부분하고 전략적 기획과 성과관리와 그 다음에 SDGs와 지속가능 발전과 그 다음에 ESG 이 네 개를 통합시키는 그 목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우리 ESG 학회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ESG 부분에서는 계획 단계부터 실행, 확인, 평가 이 PDSC, PDC에 처음 계획 단계부터 마지막 평가까지 다 이루어져야 올바른 성과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기업용, 중기업용, 중소기업용, 소상공인용 이걸 다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행정기관 또 기관 또 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특별히 또 출연 기간, 출자기용도 만들어서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허남식 부회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ESG 국내외 동향과 더불어 한국 ESG 학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ESG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강찬수 국장님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님,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김윤곤 대표이사님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그럼 토론회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강창수 국장님이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허남식 부회장님께서 쭉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요약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에서 ESG를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종합일간지에서 ESG 기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숫자를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이게 그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2016년부터 이제 조금씩 나타나가지고요. 뭐 2016년도에 32건이었다가 2018년도에 574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7,119건,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7,328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8개 경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16년에는 151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3,861건,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317건 정도.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ESG 열풍, 이게 이제 그대로 숫자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환경 쪽에 제가 계속, 기사를 써왔지만은 CSR이라든지 RE100, 뭐, IPCC 이런 환경 관련 용어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특히 IPCC 같으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6차 종합평가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500건, 400건 종합일간지에서 다룬 게 그 정도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10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열풍이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2020년 1월에 이제 그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ES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후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국내 언론들도 많이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뭐 보고서도 많이 내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기사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ESG가 이렇게 이제 그 열풍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기업이 이제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ESG를 잘하는 기업, 못하는 기업이 이렇게 판가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경영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에서도 ESG에 대해서 이제 언론 자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언론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ESG 열풍 언제까지 이제 계속 될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할 텐데요.
캐고 들어가면은 아마 2004년쯤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제 ESG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뭐 과거에 CSR처럼 이제 뭐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 같으면은 이미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대한 폭풍으로 돼 오는 거 보면은 그 이상으로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이슈 같으면은 그 사이에 벌써 사라졌을 텐데 지금도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고 또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ESG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팬데믹을 겪었지만은 이게 환경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 신데믹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 제가 지어낸 용어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생기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후 변화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플라스틱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하나의 이제 환경 신데믹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열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뭐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하면서 ESG 열풍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도 하시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뛰어넘고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ESG가 우리한테 주는 함이라는 거는 좀 더 품위 있는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제 기업들도 엄청나게 이제 경쟁에 빠져 있고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이제 좀 더 품위 있게 우아하게 좀 경영을 좀 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ESG가 물론 그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이런 거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ESG를 본다면은 그 E라는 게 이퀴티, 그러니까 형평성, 평행성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S라는 거는 서스테너빌리티가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레이스, G는 이제 그레이스 같은 것, 이런 용어를 대체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업에서도 이사회가 뭐 여성 위원들이 좀 더 많으면은 그린워싱이 없다든지 좀 이사회가 민주화되어 있으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뭐 논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회장님께서 학회에 나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정말 학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결국 학회가 할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평가를 해서 이제 피드백을 또 어떻게 줄 거냐 이런데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제 쭉 해 나가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님이 간단한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라고 합니다. 발표 자료를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괜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 나와서 하라 그래서.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준비해온 것들을 좀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의 ESG 열풍이 마치 그 최신 유행을 좀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용어가 해외 용어의 약어이고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평가 툴까지 모든 것들을 그 해외 흐름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 좀 벅차고 민망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우리는 선진국은 아니다. 뭐 이런 현실론 같은 것들은 이제는 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다가 말아선 안 될 일이라는데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ESG란 가치가 주입식이 돼서는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내부에서 기인하지 않으면 ESG의 정착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강찬수 국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언론의 관심은 물론 예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류의 자리로 들어왔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을 성냥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물먹은 장작에 성냥불을 가져다 대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금 성냥불이 다 타고 나면 꺼지는 수준인 건데요. 그런데 이게 마른 장작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어떻겠습니까? 활활 타겠죠. 그리고 그 불을 바라보고 다들 또 모여들겠죠. 바로 그 언론의 확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슈성, 확장성 모두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기후위기 음모론, 그리고 ESG 위기 담론 같은 것들도 모두 해외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오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ESG와 관련된 이런 전문가 담론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 그리고 정치 권력에서 ESG 문제는 아직은 다소 변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ESG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 언론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그 탐색의 과정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환경주의자도 아니고요, 반기업주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주의자에 가까운데요. 그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제도나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순환경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저기 옆에 있는 캐리어를 렌탈을 해서 왔는데요. 이게 사는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이용을 하면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렌탈을 해온 이유는 이게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집 한 켠에 그냥 놓아두실 텐데요. 이렇게 저장 공간의 문제, 그리고 또 어차피 죽으면 다 버려야 될 건데 더 이상 쓰레기는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사용이 떨어지는 제품, 대표적인 게 바로 전동 드릴입니다. 전동 드릴은 폐기되는 데까지 겨우 30분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빌려서 쓰고 그리고 고쳐서 쓰고 한 100년 정도 쓰면 어떨까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경제 성장은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쳐 쓰면 고쳐 쓸수록 이 드릴 제조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유휴 자본의 활용, 공유 경제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자원 사용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성능의 사용을 통한 성장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순환 경제 전환을 통해서 2030년까지 약 6천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려면 이제 버려진 자원들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조금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오늘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로 재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통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해묵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타겟 2050
65라고 써 있는 이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을까요? 예,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했을까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그 독일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게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는데, 보시면 지금 대부분 카페에서 저렇게 다회 용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채 신선 제품 같은 경우는 포장이 굉장히 간소화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마트를 가서 똑같은 제품을 한번 사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3배가 나왔고요. 실제 통계도 보시면 UBS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경부 자료인데요. 우리나라가 1인당 3배 독일보다 더 많이 쓰는 겁니다. 즉 독일은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굉장히 놀라웠고, 그런 것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조금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환경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코미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이후로 3차례에 걸쳐서 국무총리 주재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보면은 2025년까지 20% 감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나온 대책을 보면 2025년까지 20%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이 기준을 21년 대비로 바꿉니다. 그 사이에 폐기물 발생량을 11.7% 늘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0.6%입니다.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전혀 관리 안 되고 있다. 2018년부터 계속 대책이 나왔지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코미디이자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정부가 과연 뭐 의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에는 2020년까지 유색 페트를 0%로 만들겠다. 어떨까요? 예, 지금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폐기물 부담금을 상향시키겠다는 겁니다. 연구 용역 결과 작년 6월 정도 경에 나왔고요. 근데 지금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 그린워싱 아닙니까? 이런 종합대책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폭포수같이 쏟아지지만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정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독일 정부를 봤을 때 독일의 환경정책 거버넌스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독일은 UBS라는 독일 환경청이 두뇌 역할을 하면서 평가까지 합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검증을 해봤더니 아직은 좀 덜 됐어. 혹은 우리는 이렇게 달성을 했어. 그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요약해서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올려줍니다. 마치 언론이 하는 것 같은 역할을 정부 기관이 하고 있는 건데요. 독일 정부에 있던 자기 검열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환경 부분에서 정책 일관성이 달성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정부, 기업들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탄탄한 이유는 바로 시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개발론이 아직도 조금 더 강하고 그리고 뭐 경제 위기도 겪고 하다 보니 이런 논의가 조금 밀려 있긴 했지만 저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측에 보시는 거는 그 맥킨지가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친환경 소비를 얼마나 하겠냐라는 거에서 세대별로 보면은 G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 젊을수록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금융연구소에서 연구한 걸 보시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고 저희 녹색을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높고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낮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여기 학회에 계신 분들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나온 건지,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 같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ESG 담론, 특히 환경 부분이 굉장히 기후위기 담론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환경제 담론이 이런 겁니다. 덜 소비하고 덜 버리고 잘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체험적인 부분들이고,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간은 가장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순환경제 담론이 조금 더 확산하는데 우리 학회가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냉정한 평가와 현실적인 조언과 고민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포럼의 열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곳 아닌 서울에서 또 줌으로 이 토론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김윤곤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김윤곤입니다. 오늘 그 제주도에 직접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오늘 이 행사가 굉장히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게, 오늘 고문현 회장님과 또 정기엑스포 김대현 회장님은 제가 평소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원래도 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신 고문현 회장님의 지시대로 8시 반부터 이 노트북 앞에서 2시간째 꼼짝 않고 다 듣고, 오늘 또 허남식 위원장님의 열정 혁신 덩어리의 그 닉네임처럼 모든 강의 잘 듣고, 오늘 강찬수 국장님과 김경은 기자님의 그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짧게 보니까 딱 2분 남았기 때문에 2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언론인으로서 우리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가 옛날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CSR이나 NGO 이렇게 하다 요즘은 저희들 매체가 가장 한 10여 년 됐지만 ESG 경영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래 보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요즘 ESG 열풍이 분다고 SK가 뭐 사회적 가치가 18조다, 뭐 신한금융은 2조다, 이렇게 자꾸 어떤 이 시류에 편성해서 하는 이런 ESG보다 우리 학회가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오히려 자꾸 전문적인 데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 이 학회로서 우리 고문현 회장님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협회면 좀 이렇게 기업들 후원도 받고 제대로 할 건데, 오늘 그 사회 보시는 우리 이성순 후배나 뭐 이런 모든 분들 보면 헌신과 봉사로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욱더 내년에는, 그리고 한 5년쯤, 그리고 정기 엑스포 10년 차쯤 될 때는 더 크게 발전하면서, 제가 그 전기차 엑스포 김대환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 고문현 회장님과 함께 열정적 혁신가로 정말 제가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도 더 나은 미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도 제가 지금 현대제철 옛날 김경식 전무님도 계시는데 현장에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현장이 되고 줌에도 한 1000명쯤 들어오는 그런 이 학회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허남식 부위원장님 강의 잘 듣고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